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급작스러운 계엄령을 발표했습니다. 계엄령에 대항하는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싸면서 계엄령이 실패로 돌아갔으나 계엄령은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시대의 기억을 다시 꺼내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재시대를 다룬 영화가 주목을 받은 것은 당연하였고 특히 2023년 개봉한 서울의 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불법적인 내란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서울의 봄은 독재와 이에 대항하는 민주주의를 그린 영화로 주목을 받았죠. 물론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판적인 수용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영화의 완성도와 별개로 그것이 어떠한 메시지를 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서울의 봄은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서울의 봄은 두 캐릭터의 대결로 묘사됩니다. 전두광과 이태신이죠. 전두광과 이태신은 여러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속한 진영에서의 어려움을 홀로 헤쳐나가고자 하는 능동적인 캐릭터라는 점입니다. 진화권 측의 답답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반란군 측도 소심한 군인들이 반란을 취소하고 투항하자는 것을 전두광이 말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처럼 영화는 겉으로는 민주세력 대 독재세력이라는 세력 대결의 구도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이태신 대 전두광이라는 두 남자의 개인적 대결이라는 내적 구도를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이런 플롯은 사실 현대 정치극이라기보다도 고대 그리스의 영웅주의 비극에 더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합니다. 아킬레우스는 분노와 복수를 위해서 싸웁니다. 반대로 헥토르는 가족과 조국을 위해서 싸우죠. 아킬레우스는 신의 권능을 갖고 있지만 헥토르는 인간의 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자존심이 강하고 야비하지만 헥토르는 충직하고 가족을 사랑합니다. 결국 헥토르는 싸움 끝에 아킬레우스에게 패배하고 그의 지지는 모욕당합니다. 비슷하게도 전두광은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싸우고 이태신은 조국을 위해서 싸웁니다. 전두광은 야비하지만 이태신은 충직하고 가족을 사랑합니다. 싸움 끝에 이태신이 패배하고 전두광은 이태신을 조롱한 듯이 웃습니다. 이러한 두 캐릭터의 대결과 비극 구도는 고대 그리스 신화 때부터 이어져온 대중적인 영웅주의 플롯 구도였습니다. 왜 고대인들은 헥토르가 패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켰을까요? 그것은 강인한 인간이더라도 결국 신이 개입하는 세계의 운명에는 거스를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운명에 대항하는 영웅들의 서사를 정명하면서 그것을 감상하는 자에게 공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는 비극의 반복입니다. 조선이 일제에게 패배했고 민주가 독재에게 패배한 역사가 수없습니다. 결국 이태신의 패배와 전두광의 승리는 한국사의 운명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영화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웅주의가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태신이 다리에서 서울로 진입하려는 재헌군의 전차를 몸으로 막아내는 장면입니다. 이는 운명에 대항하려는 인간의 의지, 즉 아킬레우스에 대항한 헥토르와 골리앗에 대항한 다윗의 이야기를 변용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사의 비극에 맨몸으로 맞선 영웅 이태신에게 관객들의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처럼 자신의 조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계의 운명에 대항한 고대 그리스 비극의 영웅주의 전통은 이런 방식으로 서울의 봄에서 재현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러한 서사가 민주적인 서사를 그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의 봄이 민주 대 독재의 구도로 단순하게 이해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독재와 민주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과 대결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독재는 하나의 의지를 가진 국가기구가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폭력입니다. 민주는 이에 대항하여 여러가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뭉친 집합에 가깝습니다. 다양성, 다원성 등이 민주주의에서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유라는 가치 아래에서 단결한 수많은 시민들의 연합체에 가까울 겁니다. 이렇게 보자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태신과 같은 1인의 비극만으로는 강조될 수 없는 가치가 아닐까요? 물론 몇몇 투사들이 민주주의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어낸 것은 수많은 민중들이었지 영웅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노동자, 농민, 학생, 도시 빈민, 종교인 등이 결합하여 혁명을 완수시켰죠. 서울의 봄에서는 일반 민중들이 전혀 강조되지 않고 그저 이태신이 지켜야 할 막역한 대성처럼 말렸습니다. 헥토르가 자신의 가족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아킬레우스와 겨루는 것처럼요. 그런데 고대에는 이런 영웅주의가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정치는 국민들을 세상화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세상을 바꾼 것은 민중이었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이를 고대 그리스 비극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옳다고 볼 수는 없겠죠. 민주를 예술로 승화하는 적절한 방식은 그러한 1인 영웅주의라기보다도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중적인 영웅주의가 될 겁니다. 예시를 들자면 1987은 서울의 봄과 비슷한 시간대를 다루고 있지만 영웅주의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검사, 기자, 공무원 등 다양하지만 그런 다양함이야말로 영화의 주제에 가까울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나선 결과 가장 겉이 테두리에 머물러 있으며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던 등장인물 연희가 서울광장의 시위에 나서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되죠. 1987은 다양한 사람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들이 결국 광장에 나오는 것으로 주제를 수렴시킵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하나의 인물이 싸운 것이 아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싸운 결과임을 1987이 보여줍니다. 어떠한 점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역사가 한 사람 개인의 의지에 따라 발전하는지 혹은 복합적인 사회 역사적 구조의 결과에 따라 발전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시각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오직 한 개인의 의지에 의존하여 발전할 수가 있나요? 독일 시인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역사적 위인들의 업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위인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병사들, 노동자들, 농민들, 그리고 민중 등이라는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 그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 혁명의 역사는 개인적인 드라마에 의해서 발전한다기보다도 여러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 발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봄은 어떤 면에서는 전두광의 광기와 폭력을 잘 드러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항쟁의 과정을 전두광과 이태신의 개인적인 대결이자 비극으로 환원시켜버리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어느 정도는 은폐하는 기능도 하는 것이죠. 당연하지만 영웅주의가 무조건적으로 악마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웅이란 누구일까요? 홀로 이 세계에 맞서는 헥토르와 같은 고전 그리스 시대의 영웅? 그러한 영웅은 사회가 크게 발달하지 않은 고대 시대에서나 통했을 겁니다. 현대사를 다룸에 있어 영웅은 세계와 대결하는 비극의 주인공이라기보다도 그들이 지켜야 할 조국이나 민중과 같은 집단적인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가장 평화하고도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민중적인 영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무리하자면 서울의 봄은 여러 면에서 독재와 민주라는 구도를 우리에게 연상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구도를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는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 의해 의존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국민 하나하나가 주체가 되어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의미가 강한데 이런 부분이 서울의 봄에 정말로 드러나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봄은 유명세에 비해 여러 가지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이는 현재의 시국에서도 통용되는 주제일 겁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인 몇 명이 아닌 민중 스스로인 것이죠. 세상의 주인은 민중이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국회의원 몇 명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서울의 봄의 영웅주의는 더욱 비판적으로 독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